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 이제 90점 선을 유지할 것 같고, 그리고 학교권에 있는 수험생들을 보니까 95점에서 100점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씩 문제를 점검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부 실패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과 조직 내부의 목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단 정부 실패의 원인은 5개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생적 예비효과, X 비효율성, 권력의 편제, 내부성, 그리고 또 하나가 비용과 편익의 절연,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생적 예비효과는 정부 정책에 예상치 못한 결과, 이걸 우리가 파생적 예비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는 권력에 가까운 쪽에 특혜를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권력의 편제라 그러고, 내부성이 바로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우리가 내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공식적 목표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이죠. 그리고 공식적 목표가 국민의 이익이죠. 그래서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또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든지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현상,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직 내부의 목표 간의 괴리를 빚는 현상을 우리는 내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2번,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행정론은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빈부격차, 그리고 흑인 폭동, 그리고 올남전 패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급박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행정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이론이 바로 신행정론입니다. 그럼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미국의 시민권 운동, 이게 바로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데모와 시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올남전과 관련해서 전쟁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 바로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죠. 이것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죠.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는 행정부 내부의 관료의 행태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 바로 신행정론이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거부하였다가 답이죠. 그리고 이들은 뭘 추구한다?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적실성, 여기서 적실성은 사회 문제에 적합한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사회 문제에 적실성 있는 연구를 취향하고,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바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신행정론이죠.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새 이론론에 해당하죠. 행정이 나서서 급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봐서 행정이 정책도 결정하고 집행도 해야 된다. 정책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치행정 새 이론론적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의 답은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메이의 분류를 지금 문제로 출제한 거죠. 메이의 분류와 관련해서 봐보면 메이는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을 분류를 합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 주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 의제 설정을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대중적 지지, 대중적 지지가 높은 의제도 있고 대중적 지지가 낮은 의제도 있고, 이렇게 나누죠. 민간을 보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데 대중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외부주도형이다. 그래서 외부주도형은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에게 정책 의제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 국가가 주도하는데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나타나는 것이 동원형이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데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나타나는 게 내부 접근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주도하는데
대중적 지지가 높은 의제를 정부 의제로 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선신성 정책이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걸 우리가 공고화형 또는 굳히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가 공중 의제를 거쳐서 공식 의제로 전환된다. 그렇죠.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가 있으면 이게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공중 의제화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식 의제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 의제화 되니까 주도자는 민간인 거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는 높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동원 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 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 의제를 시도한다. 그렇죠? 동원형은 사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먼저 정부가 공식 의제로 삼고, 그리고 행정 PR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외부 주도형이기 때문에 2번도 맞죠. 3번, 내부 접근 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형성된다. 이 내부 접근형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공식 의제화하고 아예 국민들에게는 알려주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내부 접근형이라 하는데, 이렇게 공식 의제화할 때 누가 한다? 대통령 정책 결정자의 측근이 대통령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은밀하게 정부 의제화하거나 또는 민간 행위자가 은밀하게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정부 의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내부 대통령 측근들이죠.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 집단이 은밀하게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정부 의제화하는 것이니까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공고화 모형에서는 대중적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하여. 틀렸죠? 공고화형은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그럼 틀리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부 의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틀린 거죠. 공고화 모형에서는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라고 표현돼야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4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두 개로 나누죠.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눕니다. 경쟁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인데 이게 행정법상 특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또는 버스 노선 인가라든지 항공 노선 인가라든지 또 방송국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경쟁적 규제에 들어갑니다. 보호적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죠. 국민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보호적 규제입니다. 1번,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이것은 바로 특허죠. 이게 바로 경쟁적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공공요금 책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하시켜 나가는 거거나 또는 동결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적 규제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제도도 임금 규제입니다. 이것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고, 근로시간 제한도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환경 규제는 당연히 국민의 보호를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다 보호적 규제에 들어가고 1번만 경쟁적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답은 1번이죠. 5번,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 유형을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평가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첫째가 총괄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과정평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총괄평가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 하는 거죠. 집행 완료 후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집행 완료 후에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총괄평가에 들어가는 거고, 농률성을 평가하는 것도 총괄평가에 들어가는 거고, 공평성을 평가하는 것도, 그리고 영향평가, 목표 이외에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목표 이외에 국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영향평가도 총괄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평가가 있는데 이 과정평가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형성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협의의 과정평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협의의 과정평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평가하는 겁니다. 집행 도중에 평가해서 뭘 한다? 집행 전략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의의 과정평가는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했는지,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경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실제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다면 우리는 이게 정책 수단이죠. 이 원인 변수가 이 결과 변수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이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가짜를 합쳐서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수단과 목표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효과성 평가라 그러죠.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효과성 평가는 여기는 뭐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책 수단인 원인 변수가 정책 목표인 결과 변수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검증에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효과성 평가예요. 근데 이 협의의 과정 평가는 이 수단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영어 수업 방식이 변화되더라. 그리고 수업을 위한 교재도 변화되더라. 이게 변화됐더니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공부 시간이 증가하게 되더라. 영어 공부 시간이 증가되더라. 그로 인해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더라.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단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했는지까지를 따져보는 것을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단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경로를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인과관계의 경로 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협의의 과정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은 뭐냐? 이걸 우리가 모니터링이라 그래요. 형성평가를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집행 도중에 평가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외로도 지금 여기 시험 문제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는 목적에 따른 분류고 시기상 구분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목적에 따른 평가 분류고요. 시기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평가성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다? 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이에요.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우리가 평가성 사정이라 그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평가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평가에 대한 소망성을 파악하고 소망성이 바로 수요예요. 어떤 평가를 원하는지에 대한 소망성이 바로 수요죠. 이걸 파악하고 뭐한다?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본평가가 이루어져요. 이 본평가가 바로 총괄평가입니다. 아무 말 없이 본래적 의미의 평가가 바로 총괄평가예요. 총괄평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총괄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 평가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메타평가죠. 메타평가는 총괄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메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목적하고 시기를 다 합쳐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올해 출제된 문제도 목적에 따른 분류와 시기에 따른 분류를 모두 포함시켜서 문제를 냈죠. 보겠습니다.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에 그렇죠. 완료된 후에 효과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효율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다 능률성 평가라고 해놨는데 이 능률성 평가가 바로 효율성 평가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다. 맞죠?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 평가로 그럼 틀려요. 이 예비 평가가 바로 이거예요.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우리가 일종의 예비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성 사정이 바로 예비평가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공식 영향평가의 실현 가능성. 영향평가가 바로 총괄평가죠. 지금 여기 선생님 써놨잖아요. 총괄평가가 영향평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총괄평가 안에 영향평가 들어가잖아요. 이 총괄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뭐다?
평가의 가능성을 검토해 나간다. 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러면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성 사정. 여기서 영향평가라는 것은, 공식 영향평가라는 것은 총괄평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총괄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한다. 그럼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해? 앞으로 총괄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평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소망성을 파악해서 실현 가능성을 파악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형성평가가 아니라 평가성 사정인 거죠. 과정평가는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우리가 과정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정평가를 형성평가의 내용으로 과정평가를 써도 과정평가가 되는 거고, 협의의 과정평가를 내용으로 써서 과정평가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정책이 의도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다. 이건 정확하게는 과정평가 중에서 뭐예요? 형성평가죠. 집행 도중의 평가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행 과정에서 평가해서 집행 전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는 과정평가 중에서도 바로 형성평가에 해당하죠. 4번 집행 모니터링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도 형성평가. 집행 모니터링 앞에 딱 써놨죠. 집행 도중에 모니터링은 감시활동이야. 집행 모니터링 그러면 집행에 대한 감시활동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렇죠, 실제 집행되고 있는 활동을 측정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기준값이죠.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실제 집행되는 것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수행이 바로 뭐예요? 집행. 프로그램이 설계된 대로 수행은 집행을 의미하니까 집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바로 이거는 바로 형성평가의 일종이고, 우리나라는 형성평가를 주로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집행 모니터링은 앞에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해준 거야. 집행 도중에 감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여, 여기서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은 바로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투입,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을 평가하여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바로 뭐다? 사전에 계획된 계획표와 비교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호고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 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호고드와 피터스가 제시하는 정책 변동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째가 정책 혁신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승계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유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정결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정책 혁신은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책 혁신이라 그럽니다. 정책 승계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 성격이라 그랬죠. 정책 승계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정책 유지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이거는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 거죠.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환경에 맞게 정책의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 것을 정책 유지라 그러죠. 정책 종결은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정책 승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책 승계는 아주 다양한 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책 대체죠. 정책 대체는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수단만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책 대체라 그러고, 그리고 부분 대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부분 종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의 정책을 두 개의 정책으로 나누는 정책 분할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두 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는 정책 통합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발적 승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복합적 승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A를 가지고 있는 게 정책 승계입니다. 정책 혁신이나 정책 유지나 정책 종결은
다른 A가 없어요. 정책 승계만 이런 다양한 A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동일한 정책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기존 정책 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책 대체.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수단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책 대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정책 대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책 승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정책 통합, 정책 분할 등이 있다. 그렇죠. 정책 대체도 정책 승계에 포함되고 정책 통합, 정책 분할, 우발적 승계, 복합적 승계, 부분 종결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정책 승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 종결은 정책 종결에 들어간다 이러면 안 돼. 부분 종결도 다 어디에 들어가요? 정책 승계에 들어가요. 뭐다?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7번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영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도 선생님하고 예상 문제에서 맨날 했던 거죠. 예산은 어떻게 써져 있다 그랬어요? 예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새 비목이나 서해 부목을 설치할 수 없고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금에서 새 과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고자 할 때는 뭐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 문제로 여러 번 같이 풀어봤던 거죠.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 있다. 기금에 대하여 새 과목을 설치할 수 있고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영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새 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금의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와 있는데 기금의 종류는 사실 이거는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자세히 시험 문제 나왔죠. 기금의 종류는 설치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4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업성 기금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금융성 기금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정성 금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회보장성 기금은 이거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 사회보장성 기금은 다 뭐냐면 연금기금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연금기금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또 뭐 산재보험기금 이런 보험과 관련돼 있는 것이 다 사회보장성 기금에 들어갑니다. 사업성 기금은 이건 뭐냐면 국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기금이에요. 지원 사업.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여기와 관련된 게 기술 보증 기금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술을 육성하고 이런 목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가 국가 지원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성 기금은 이거는 금융 안정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요. 금융시장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저기 무역보험기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무역보험기금 같은 경우는 무역산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금융 안정화 무역보험기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기술보증기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 금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개정성 기금은 이건 별도 회계 처리를 위한 거예요. 별도 회계 처리. 별도 회계 처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된다. 거기 선생님의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기에 7번의 자료 보면 거기에 박스로 정리를 해놨죠. 일단은 이게 뭐에 따른 구분이다. 사업 목적, 설치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줄쳐놓고 그리고 사회보장성 기금은
제일 뒤에만 줄쳐놓으세요. 사회적 안정망 구축 거기에다만 줄쳐놓고 그 다음에 A는 연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연금과 관련돼 있으면 다 사회보장성 기금입니다. 사업성 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부 사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데 첫 번째 거 보면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바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고 그 다음 제일 끝에 보면 기술보증기금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창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은 거기 금융시장 안정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뒤에서 거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기금이라든지 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성 기금은 별도 회계 처리를 위한 기금이죠. 일정한 재원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기 위한 기금. 거기는 줄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성 기금에 들어가는 거고 기술보증기금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사업성 기금하고 금융성 기금 모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기금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역보험기금도 금융성 기금에 포함되어 있죠.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금융성 기금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죠. 3번. 이것도 선생님이 예상 문제로 여러 번 했던 거죠. 기금은 어떻게 한다? 매년 모든 기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3분의 1 이상의 기금을 기획지정장관이 평가하고 3년마다 존치 여부를 결정해. 왜냐하면 매년 3분의 1씩 평가하면 3년이 돼야지 모든 기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3분의 1씩 기획지원장관이 평가하고 그리고 3년마다 존치 여부를 결정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기출이 아니라 예상 문제로 우리가 풀어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금관리 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4번으로 답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지만 상식적으로도 다 맞는 이야기죠. 좋게 운영해야지 뭐. 안정성 있게, 유동성 있게, 수익성 있게 그리고 공공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인데 이게 어렵게 출제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예상 문제 풀었으면 이거는 1초짜리 문제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속어식으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답이 2번밖에 워낙 선생님하고 많이 했던 이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 안 해가지고 틀렸다 이런 말이 안 돼. 당연히 나머지 지문들이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를 했던 중요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의 종류를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에는 다 써져 있습니다. 하이패스행정학에는 이런 것을 공부 안 해서 틀렸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만나본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7번 틀렸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다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 번 이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맞췄습니다. 8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을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의의를 봐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업별 활동별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을 세분화하면 사업이 되고 사업을 세분화하면 활동이 돼요. 그래서 사업별 이러면 좀 더 큰 예산이야. 활동별 그러면 더 세분화된 예산이죠.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을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것의 대두 배경을 봐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보위원회의 공고에 의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도입을 해요. 이건 일단 놔두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봐보면 편성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죠. 편성 방법을 봐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편성 방법을 이쪽에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편성을 할 때 단위용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여기 앞에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경찰 출동 사업이다. 이러면 여기에 반드시 뭘 정해야 되냐면 단위 업무 단위를 정해야 돼요. 업무 단위. 경찰 출동 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 단위를 그냥 일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위 원가를 정합니다.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돈이 5만 원 든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량을 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반드시 반영해요.
전년도 실적, 그래서 여기 전년도에 1000번 출동했다. 그럼 전년도에 5천만 원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변동률을 곱합니다. 변동률 해서 내년도에는 20% 증가할 것이다. 그럼 내년도에는 1200번 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1200번 해서 515, 520 해서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예산서에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경찰 출동 사업, 그 다음에 단위 원가 해서 업무 단위, 그리고 원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단위 원가죠. 업무량, 그래서 전년도 실적, 그리고 변동률, 이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거리 청소 사업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리 청소 사업 그러면 이거는 1에 이러지 않고 그냥 1km 이렇게 하는 거예요. 1km당 업무 단위는 1km야. 돈 얼마 드느냐? 2만 원 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전년도 실적을 봐봤더니 전년도에 5,000km를 청소했더라. 이거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여기도 그냥 1,000km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천만 원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50% 증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500km를 청소하겠죠. 그런데 1km당 2만 원씩 드니까 2만 원 곱하기 1,500 그러면 3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근데 성과주의 예산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째, 업무 단위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좀 쉬운 거야. 경찰 출동 횟수, 거리 청소 사업에서 1km당 이건 좀 쉬운데 국가의 사업 중에서 추상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원가 계산이 대단히 어려워요. 한 번 출동할 때 5만 원 들지 6만 원 들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맨날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업무 단위 선정이 곤란하다.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구입 물품이 안 나와요. 이 3천만 원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은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1200km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청소차를 살 건지 유류비로 쓸 건지 또 쓰레기 청소 장비로 살 건지 아니면 인건비로 쓸 건지 이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적이겠어요? 경직적이겠어요? 당연히 신축적이죠.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 1200km 청소만 하면 되는 거지 구입 물품 같은 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성이 강한 예산제도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경찰차를 살 건지 유류비로 쓸 건지 경찰 장구를 구입하는 데 쓸 건지 일건비로 쓸 건지 이것은 각 부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이 6천만 원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바로 1200번 출동만 하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경직성이 강하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신축성이 강하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여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건 재량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축적이니까 재량이 확대되어 있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LIBS에 대한 설명이죠. LIBS가 바로 통제지향적 예산이기 때문에 LIS는 아주 구체적인 구입 물품을 다 명시해 놓고 그 물품대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는 거고 그리고 그 구입 물품을 국회가 의결해 주고 그 구입 물품대로만 사용하도록 해서 회계 책임을 묻는 데 초점한 것이 바로 LIBS이기 때문에 LIBS가 바로 입법부의 통제가 용이한 거죠. 여기는 각 사업마다 가능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죠. 바로 여기 업무 단위를 선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이렇게 1회당 1kg당 이렇게 계량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를 선정해서 계량하죠. 1회당 얼마, 10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무를 계량하죠. 그 다음에 테네시강 계곡 개발청 이 테네시강 개발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케인즈의 거시정책 안정화 정책을 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테네시강 개발도 하고 금문거 건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때 설치된 기관이 테네시 계곡 개발청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사업 예산이 편성이 돼요. 이 사업 예산이 발전돼서 여기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여기 사업별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테네시강 개발공사에서 여기 개발청에서 여기 사업의 예산제도 있잖아요.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이제 여기서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도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입했던 것은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들어진 테너시 개발청에서 사업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그게 발전해서 뭐가 된다? 성과주의 예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예산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의 기반이 됐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사례로는 바로 이런 사업 예산이 있다. 사업 예산이면 다 성과주의 예산의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도입되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뭐죠? 1970년대 재정난 시기에 도입된 예산 제도가 뭐야? 영기준 예산. 카터 대통령이 도입했던 영기준 예산이 바로 1970년대 도입이 된 거예요. GBB가. 영기준 예산인 이 GBB가 바로 1970년대 카터 정부에서 도입이 됐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번과 디귿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터슨의 도시환경론. 피터슨의 도시환경론도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이게 좀 재밌는 이론이라서 선생님이 이거 참 재밌는 이론입니다 하고 여러 번 공부를 했던 이론이죠. 이 피터스의 도시환경론은 이게 전제가 있어요. 도시환경론 이걸 봐보겠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도시정부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 도시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제약하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구조적 제약이라는 게 뭐냐? 여기는요. 인구의 유입, 유출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건 통제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서울시에서 살다가 싫으면 경기도로 이사 가는 거지. 그걸 서울시가 막 나를 통제하고 너 못 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정부는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부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제로 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가난하면 돈 줘버리죠. 지방교부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을 때를 이야기해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지방정부는 자기들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해야 돼. 스스로 재정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구의 유입 유출은 막지 못해요. 이런 상태를 사회구조적 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구조적 여기 뺐네. 여기 사회구조적 제약하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정부는 항상 어떻더라? 자기들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경제적 제약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제약이 있어? 인구의 유입 유출을 막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또 사회적 제약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부는 사회 경제적으로 구조적 제약하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구조적 제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도시정부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도시정부는 아무리 재정 자율성을 주고 정책 자율성을 준다 하더라도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재분배 정책은 안 해요. 이거는 기피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이 개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개발 정책. 도로를 깔고 항만을 깔고 또 공단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도시정부의 생산적 자본과 노동이 유입이 돼요. 그러겠지. 도로가 수도권하고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거기에 생산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적 자본이 들어와.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방정부는, 도시정부는 재정 수입이 증가해요. 그러겠지. 왜? 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돈 버는 노동자들이 들어와.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소득세, 소비세 다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분배 정책. 이걸 하게 되면요. 첫째, 누가 들어오겠어요? 빈자들이 유입이 돼. 야, 이 도시정부는 살면은 우리 가난하다고 이렇게 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빈자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유출되냐면 생산적 자본과 노동은 유출이 돼요. 노동은. 이게 유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정부의 재정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빈자들은 유입되고 선생님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유입되는 건 알겠어. 복지 정책이 강화되니까.
근데 왜 생산적 자본과 노동은 유출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빈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복지 정책을 펴려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나가버립니다. 생산적 자본과 노동은. 그러면 지방정부는 더 가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게 정책 자율성을 준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복지정책 안 합니다. 뭐만 해버려요? 개발정책만 해버린다. 이게 도시정부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부는 어떻게 된다? 개발정책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거 재분배 정책을 기피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작년에 7급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7급 시험에 나왔구나. 그래서 물론 근데 옛날부터 재밌는 이론이어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막 논문 많이 써요.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이 실제 우리나라의 도시정부에도 적용이 되는가 해가지고 그걸 실증하기 위한 논문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아주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죠. 그러면 1번 지문을 봐봅니다.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도시정부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뭐야? 정치적 자율주의예요. 근데 얘네들은 정치적 자율주의에 입각해서 마음대로 정책 결정 못합니다. 왜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사회 경제적인 제약하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성을 준다 하더라도 지멋대로 정책 결정을 절대 못해요. 이 구조적 제약하에서 결국은 뭐가 할 수밖에 없다. 개발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트론과 다운론은 그렇지 않아. 그냥 그 도시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한다. 자율적으로. 다운론은 그 도시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다. 이런 것은 이런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민들이 복지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도시정부는 이런 경제 사회적 구조적 경제 사회의 구조적 제약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개발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달리 시장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했죠. 정확하게는 사회 경제의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스스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제약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시정부는 어쩔 수밖에 없다. 바로 개발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가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이죠. 2번, 티브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티브 가설이라고도 하고 티브의 반로하는 투표 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주민들이 조세 부담 대비 각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의 편익만을 가지고 이동한다면 어떻게 된다? 각 지방정부들이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낮은 비용에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티브 모형이죠. 그럼 맞죠. 로즈, 이것도 기출을 선생님이 기출이 아니라 예상 문제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초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선생님의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지. 어렵게 내서 여러 번 연습을 했죠.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 또는 이걸 상호 의존 모형이라 그러는데, 로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걸 우리가 정부 간 관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부 간 관계 이론과 관련해서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 그리고 상호 의존 모형 이렇게 제시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대리자 모형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뭐로 보는 거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해 나가는 관계죠. 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동반자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분리 독립돼 있다고 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분리 독립돼서 뭐가 이루어진다?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상호 의존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상호 의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상호 의존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상호 의존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는 거죠.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지방정부와 우위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중앙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가재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 자원에서 지방정부보다 우위에 있어요. 근데 지방정부는 또 뭐가 우위에 있다? 정보 자원과
뭐다? 조직 자원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관공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민과 직접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우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자원을, 위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상호 의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상호 의존 이론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4번 질문과 관련해서 엘코크가 나와 있는데 엘코크 똑같아요. 대리자 모형. 그 다음에 동반자 모형.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사람이 교환 모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똑같네. 이거 교환 과정에서 상호 의존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엘코크인데 엘코크는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 교환 모형 이렇게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 지배인 모형을 제시해요. 이 지배인 모형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인 지배권을 이임받는다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을 이임받아서 그 포괄적인 지배권 범위 내에서 주민을 통제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지배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은 여러분들이 경영인이 지배인이잖아요. 주주가 주인이라면 경영인이 지배인인데 결국 뭐다? 주주로부터 경영인이 포괄적으로 지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경영인이 그 포괄적인 지배권 범위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지방정부를 인식하는 게 바로 지배인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로주의 권력 의존 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아니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호 의존합니다.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은 중앙의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의존하고 중앙은 지방의 조직 자원과 정보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 이루어지는 거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럼 틀리죠. 엘코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립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10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선생님 이거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연도 1년, 2년, 3년 나눠서 선생님 이야기를 했죠. 1년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첫째 뭐가 있다? 주민 조례개표 청구, 주민 발안입니다. 주민 발안. 주민 발안이 주민 조례개표 청구죠. 주민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1년 이내. 1년 이내의 의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고요. 1년과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다? 주민 소환이죠. 주민 소환도 1년이 있죠. 임기 개시일 1년 미만일 때는 주민 소환할 수 없고 임기 만료일 1년 미만일 때는 주민 소환할 수 없고 주민 소환 투표를 거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주민 소환 투표 다시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여기도 1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1년과 관련돼 있다. 이 1년을 외워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년과 관련돼 있는 게 뭐다? 2년과 관련돼 있는 게 주민투표예요.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딱 합의가 투표 결과가 확정이 돼버렸다면 그건 2년 이내에는 절대 변경하지 못해요. 바로 주민투표가 2년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과 관련돼 있는 게 뭐다? 주민감사 청구. 3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것에까지도 감사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선생님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당연히 뭐 이거는 뭐 보자마자 맞춰야 되겠죠.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수천 번 이것은 기출됐던 것이니까 이거 틀리는 사람 없어요.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을 제한 지방의 의원,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에
대해서 주민 소환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정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산 편성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안 됩니다. 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인원이나 정원이나 행정조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나와 있는 예산 편성 의결 집행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모의고사로 지난 시간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지. 이게 조례로 정하죠. 예. 주민참여예산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기억번과 리을번만 옳은 지문이죠. 10번.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어디를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이 뭐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러고 중앙행정기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9부, 4처, 20청,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정부조직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처는 다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죠.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다 국무총리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우리는 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거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둔다면 청이 돼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원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그런데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국민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격상시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소속을 바꿨죠. 2번이 틀렸죠. 국무총리가 특별히 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죠. 하나는 경제부총리, 또 한 명은 사회부총리죠.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죠. 그래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죠. 그래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속기관, 각 부처의 소속기관을 책임운영기관 한 것이 바로 소속 책임운영기관이고 그리고 청단위를 책임운영기관 한 것이 바로 중앙책임운영기관인데 우리나라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가 특허청이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12번. 간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간료제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이렇다 그랬죠. 9급에서 1 잘하면 다 8급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그러면 9급에 남아있는 사람은 9급에 1도 못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고 8급에서 1 잘하면 다 7급으로 승진시켜준다. 그러면 8급에 남아있는 애들은 뭐다? 8급에 1도 못하는 애들만 남아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9급에서 1 잘하면 다 8급으로 승진시켜준다. 그러면 9급에 남아있는 애들은 9급에 1도 못하는 애들이거나 이제 갓 9급 단 애들인 거예요. 또 8급에서 1 잘하는 사람들은 다 7급으로 승진시킨다 그러면 8급에 남아있는 애들은 8급에 1도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갓 8급으로 승진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계층이 무능한 자로 채워지게 됐죠. 그걸 우리는 간료를 무능화시키는 승진제도라고 해서 피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문용례는 뭘 이야기해요? 가다음 문서 생산을 법문용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레드테이프라는 게 있는데 레드테이프는 공문서를 묻는 끈이에요. 영국에서 공문서를 묶을 때 썼던 끈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가다음 문서 생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레드테이프라고도 하고 법문용례, 아주 가다음 문서 생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이 실질적인 정부 업무량과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현상을 우리가 파킨슨 법칙이라 그러고, 피터얼리는 간류를 무능화시키는 승진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훈련된 물령은 분업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공무원이 한 가지 일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지만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조망은 어두워진다. 예산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생 예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예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 또는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 대한 조망은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된 무능 또는 전문화된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답은 3번 피터의 원리. 13번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 이것도 뭐 선생님이 워낙 강조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워낙 쉬운 문제죠. 이런 건 뭐 1초짜리 문제죠. 일단은 블라우와 스콧은 조직을 구분할 때 뭘 기준으로 나눈다. 조직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의 유형이죠. 그래서 첫째 호혜적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이 있고, 그리고 봉사 조직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익 조직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호혜적 조직을 다른 말로 상호 조직이라 그럽니다. 기업 조직을 다른 말로 사업 조직이라 그럽니다. 봉사 조직을 다른 말로 서비스 조직이라 그럽니다. 공익 조직은 뭐 공익 조직이고, 호혜적 조직은 뭘 중시한다 그랬어요?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해요. 구성원의 이익. 그럼 이렇게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주로 어떤 것이다? 노조.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노조가 여기에 들어가고 정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당은 정당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기업 조직은 이거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사기업체예요. 기업이에요. 봉사 조직은 고객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주로 어디다? 바로 학교예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학생은 사실은 고객이야. 여러분들이 어디 고등학교를 3년간 다녔으면 거기에 회사원들은 누구겠어요? 선생들이 회사원들인 거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3년간의 그 학교를 다니는 고객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그럼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데가 봉사조직에 들어갑니다. 공익조직은 이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여기가 어디다? 행정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맨날 했던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호혜적 조직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그럼 틀려요.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은 봉사조직 또는 서비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업조직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여기서 조직의 소유자가 주주들이겠죠. 바로 맞죠. 서비스 조직, 봉사조직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이 복지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그 다음에 법률상담소 같은 경우도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조직, 공익조직은 어디다? 행정기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다 행정기관들이죠. 행정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13번의 답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죠. 14번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진은 뭐다? 보다 곤란도와 난이도가 높은 상위 직위로의 이동을 우리가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등급이 있죠. 등급을 나누는 것은 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다.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직군, 기술직군,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일반행정직렬 내려도 일반행정직료, 국제통상직료, 이건 다 뭐로 나눈 거예요?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승진은 여기에서 여기 위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하위 직급에서 보다 곤란도와 난이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이동이 승진이죠.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내는 내부 임용이다. 그렇죠. 내부 임용. 내부 임용은 이렇게 수직적 이동이 있고 수평적 이동이 있고 이러죠. 수직적 이동이 승진과 강임이 있고 수평적 이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배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치 전환에 전입, 전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죠.
강임은 하위 직급으로 이동이죠. 상위 직급에서 곤란도와 난이도가 낮은 하위 직급으로 이동인데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온이 생겼거나 폐직이 될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과장을 사급이 너무 많아요. 과장 자리는 2개밖에 없는데 사급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하위 직급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폐직, 직위가 없어졌을 때예요. 이랬을 때 그리고 공무원이 동의할 때 이때 강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에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시켜 나가는 것을 강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직은 뭐예요?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 이동이죠. 일반 행정 직렬에서 교정직으로 간다든지 교정직에서 세무직렬로 온다든지. 그래서 같은 직급 내에서 이러면 틀려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우리는 전보라 그러는 거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의 이동을 우리가 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4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5번.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다. 연공급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11년 근무한 사람에게 보수를 더 많이 주고 11년 근무한 사람보다 13년 근무한 사람에게 더 보수를 많이 주고,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호봉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속인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한다 해서 속인적 기본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적급은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거고, 실적급이 바로 성과급입니다. 성과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실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 이걸 실적급 또는 성과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급제에서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틀렸죠? 직위분류제에서 보수가 직무급이고 계급제는 생활급이죠. 생활급.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근무 성적 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광효과는 연쇄효과를 후광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연쇄효과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후광효과고 영어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헤로 이펙트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영어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영어로 출제돼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하나의 평정 요소의 평정 결과가 유사한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연쇄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근접효과는 뭐예요? 근평에 가까운 시기의 업적만을 과다평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초효과는 근평 시기 중에 뭐다? 초기의 업적만을 과다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최초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근접효과는 근평 시기에 가까운 업적만을 과다평가하는 거고, 최초효과는 근평 시기에 초기의 업적만을 과다평가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최초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최초효과지 뭐가 아니에요. 근평에 가까운 시기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2번은 틀렸죠. 2번은 최초효과지 근접효과가 아닙니다. 관대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거죠. 실제 수준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한 현상이고, 집중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간 점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맞는 거고 2번만 틀린 거죠. 17번.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거 맨날 했던 거죠. 공공기관은 국가의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가 통제한다?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은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하는 거고, 여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가의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는 거고. 이거를 묶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예요. 네. 지방직영기업은 뭐예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이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정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은
구성원들은 지방 공무원들이고 예산은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이렇게 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사업 또 뭐가 있었어요? 교통과 관련된 거. 지방 도시계도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운송사업이라든지 지방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로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수도,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주택, 개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수도 사업, 그 다음에 공업용 수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 교통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사업, 지방도로 사업, 자동차 운송 사업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주택사업, 토지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맞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재무장관 소속 하에 설치하죠. 그리고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한다? 기획재무장관이 한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이탁집행형으로 구분이 되죠. 그럼 당연히 4번은 맞죠. 그럼 여기서는 3번만 틀린 거죠. 늘 강조했던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지원장관이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부처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죠.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이게 누구예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무원인데 내 윤리관이나 내 도덕관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돼.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해. 해야 함. 이럴 때를 우리가 더러운 손의 딜레마. 이때 공무원이 느끼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테러범을 잡았어요. 지금 곧 폭탄이 터질 위험성이 있어. 1시간밖에 이제 안 남았어. 테러가 어느 우리 서울에 어디에서 지금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근데 테러범을 잡았습니다. 그럼 테러범을 잡았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테러범에게 바로 빨리 실토를 받아야 돼. 실토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실토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문을 할 거예요. 고문. 근데 이 고문을 한다는 것은 내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문을 해야 돼. 이런 상태에서 내가 느끼는 갈등,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도덕관이나 윤리관으로는 맞지가 않아. 이럴 때 이 사람이 처한 거. 대통령, 이게 왜 시사적인 문제냐? 지금 여기 봐보세요.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윤리적으로는 이거 방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분명히 대통령의 법을 위반했잖아. 이거 방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경호처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국가를 위해서 네가 막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윤리관으로는 맞지 않지만 상부의 지시에 의하면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더러운 손의 딜레마야. 막 언론에서 막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놈들 왜 저렇게 막아서 있냐 이렇게 하는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법이 있는 거고 아직은 지금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경호처 법에 근거해서 경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덕적으로 내 윤리지감으로는 빨리 저 사람 깜빵에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경호처 법에 근거해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때 그 공무원이 느끼는 갈등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러운 손의 딜레마. 근데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춰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테러범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폭탄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데 테러범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실토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테러범의 실토를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나의 윤리감과 그리고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심리적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을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책에 2년 전까지 있었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하도 출제가 안 되길래 이걸 빼버렸는데 빼고 나니까 시험 문제 출제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러운 손의 딜레마고 이 더러운 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이런 갈등상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철저한 윤리 규범, 세부적인 윤리 규범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처법이 추상적으로 써져 있을 때 그 사람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야. 이거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내 도덕감으로는 절대 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경호처법에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한다라는 딱 구체적인 조항이 있으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갈등을 안 느끼겠죠. 경호처법 보니까 추상적으로 써져 있고 대통령이 탄핵당할 상황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 돼 있고 이럴 때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윤리규범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런 더러운 손의 딜레마의 상황에서의 공무원들의 갈등을 더 완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역설 이것은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야? 럿지 이론이었지. 근데 이 럿지 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선택의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 대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옷을 하나 사는데 선택해야 될 게 한 10개 돼. 그럼 짜증부터 나요. 이걸 사야 돼, 저걸 사야 돼. 근데 내가 옷을 사려고 하는데 선택사항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훨씬 더 선택이 용이해지잖아요. 그걸 선택의 역설이라 그럽니다. 선택의 역설은 선택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이 곤란해지는 상황, 선택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선택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뭐예요? 집단행동이 발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국가적 혼란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데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요. 그냥 정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또 욕을 좀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의 정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 한다고 봅시다. 지금 대학에서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해요. 나도 반값 등록금을 선호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는 놀아, 집에 가서. 왜? 다른 학생들이 데모해. 그래가지고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나 데모 안 했다고 나만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내 전체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을 다른 학생들이 싸워줘가지고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지면 편익은 내가 얻어가죠. 편익은. 그런데 비용은 난 집에서 놀았잖아. 제로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 지금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시민들이 막 나가서 데모하잖아요. 근데 데모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나는 탄핵을 지지하는 쪽이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막 같이 촛불도 켜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데모해야 되겠지. 근데 안 해. 그리고 남들이 싸워가지고 얻어주면 그때 편익은 자기도 다 가져가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집단행동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단행동이 발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반값 등록금을 투쟁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용을 재료로 하고 편익만 얻고자 하는 이기적 심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남들이 싸워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 나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집단행동이 발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이야기되는데 그걸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이동은 어디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저거는 무의사결정론, 신의 엘리트론에서 공부하는 거죠. 바로 기존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파의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편견이동은 기존 규범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공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면서 반대파의 의사를 묵살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 규범에 강화야. 기존 규범은 우리나라의 주류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공 이데올로기죠. 그러면 지금 18번 문제는 정확하게 뭐에 대한 거겠어요? 현재의 정치상과 관련해서 지금 강화문에 데모하는 것과 관련해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그 다음 뭐야? 반대파 의사를 묵살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편견의 동원, 무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것. 그 다음에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이때 공무원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관련해서 더러운 손의 딜레마. 이걸 출제한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역사는 이제 최근에 행동경제학이 유명해지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8번의 답은 1번이죠. 19번은 선생님 기본 심화책에 하이패스 행정학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빈출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잘 안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예, 이 절차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법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지방 재정 진단 및 분석 제도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못 썼는데 재정 분석 및 진단 제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분석이 먼저고 그리고 진단이 더 나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분석 및 진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보고를 먼저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습니다라고 재정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석을 해요. 근데 이 재정 분석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 진단은 어떠냐면 이 재정 분석 결과 두 가지예요. 효율성과 건전성이 아주 극도로 떨어지는 지방정부. 효율성과 건전성이 극히 낮은 지방정부.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한다는 거야? 재정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정 위험 수준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이 두 번째 거예요. 재정 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 이 경우에는 뭘 한다는 거예요? 재정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분석하고 다르죠. 재정 분석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재정 분석 결과 효율성과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지방정부이거나 재정 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 진단까지 하는 거죠. 이 재정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걸 딱 설정해요. 재정 위기단체를 선정합니다. 이 두 개의 지방정부, 이런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 진단을 해서 안 되겠다. 그럼 뭐로 지정해 버리는 거야?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하면 여기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걸 수립해 가지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재정 관리
단체로 지정이 이루어져요. 이건 어떤 지방정부냐? 이거 첫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죠. 재정위기단체,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그냥 그래도 쓰겠습니다. 이 재정위기단체가 3년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더 악화된 경우, 그럼 뭐로 지정해 버리는 거야?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0일 이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 상한이 도래한 채무액과 이자액을 60일 이상 상한이 도래한 채무액과 이자액을 60일 이상 지급하지, 여기 상한일 이후죠. 상한일 이후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야. 끝난 거야. 이러면 이 지방정부는 파산. 이럴 때 뭘 하는 거야? 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긴급 재정관리인을 파견합니다. 이 긴급재정관리인은 이거는 국가공무원, 꼭 국가공무원인 것은 아니야. 국가공무원 등 민간의 전문가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대표인 단체장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야? 이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야? 이거 이제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거야. 국가공무원을 파견시킨다는 것은 결국 국가공무원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파산 상태니까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가 직접 국가공무원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정 분석 및 진단되죠.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도 장치인데 원래 이거 구급 시험에서 이걸 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실 7급 지방자치론 이런 시험에서 이제 주로 내는 것인데 올해 지금 이걸 좀 어렵게 내겠다는 의도에서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다 맞췄던데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소거용으로 다 맞췄습니다.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럼 보겠습니다.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 재정 진단은 두 개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지방정부하고 또 하나 바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하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 두 개 써놨죠. 예. 1번이 맞죠.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거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국가에서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라 그러는 거고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죠.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저기 써져 있죠. 뭐야? 긴급 재정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거죠. 긴급 재정 관리단체가 되는 거죠. 지정이죠.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예. 그 다음 20번 공직부패의 이용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죠. 예, 제도화된 부패와 대립되는 부패가 바로 뭐죠? 일탈형 부패. 일탈형 부패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발생하는 부패고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관행으로 굳어져서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부패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패를 우리가 제도화된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A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 관행화되어 있는 부패를 우리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맞죠. 2번 회색 부패와 대비되는 개념은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로 구분이 되죠. 흑색 부패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벌을 원하는 부패고 백색 부패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용인해주고자 하는 부패고 회색 부패는 백색 부패와 흑색 부패의 중간 점이지대에 있는 부패로 국민의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국민의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를 회색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은 백색 부패에 들어가죠. 회색 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다? 과도한 선물수수죠. 과도한 선물수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부패방지법에 규정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패방지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에 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색 부패가 되는 거죠. 거래형 부패와 대비되는 개념은 사기형 부패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부패를 우리는 거래형 부패라 그러고 상대방이 없는 부패를 우리는 사기형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민원인과 관료 간의 부패는 거래형 부패가 되는 거고 민원인이 돈을 주니까 관료가 그 돈을 받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면 그게 거래형 부패, 상대방이 있는 부패가 되는 거고 사기형 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횡령을 하거나 자료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기형 부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공금횡령 이런 것들은 바로 사기형 부패에 들어가는 거죠. 조직 부패와 대비되는 개념은 개인 부패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를 조직 부패라 그러고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를 개인 부패라 그러는데 여기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개인 부패죠. 여기 여기 사기형 부패죠. 그 다음 여기는 개인 부패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그러면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해설 보면서 자세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한 해의 문제가 나오면 같은 해에 유사한 문제들이 또 쏟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완주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방직 국어까지가 완전히 끝나야지 여러분들이 완주가 다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특히 시험을 잘 본 사람들도 아까 선생님 만나본 애는 96점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또 막 얘가 해이해 줄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전화 온 애는 94점 나왔다고 자기가 선생님 저 커트라인일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막 이렇게 전화 왔던데 94점, 96점 이렇게 맞은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또 내가 합격할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갈등 상황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러면 지방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이미 끝난 시험이야. 내려놓고 발표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동안에 지방직을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잘 본 사람들은 이관왕 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관왕 해야 되고 혹시라도 국가직 커트라인에 내가 못 미친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기회는 한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훨씬 더 수험생들 합격생이 많이 배출되는 게 지방직이기 때문에 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빨리 일어서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